한마디로 말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42년 전 가사 재판 기록이 TV조선에 보도된 것, 검찰이 아닌 법원의 소행일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폭로 준비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오늘은 안경환 후보자의 뒷조사가 MB정부 때 맨 처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네, 오늘은 김상조의 공정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 아이라 레빈이 쓴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새 김용민 브리핑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팟캐스트가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시민은 디테일 면에서는 틀릴 수 있어도 큰 방향에서는 항상 옳았습니다. 지금 다수 시민은 정치 권력 하나 바꾼 것으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요원하다며 고비고비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편들어줄 때는 과감히 편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 답을 들은 뒤 이를 논조로 삼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시민은 그런 예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김용민 브리핑, 시민의 편임을 천명합니다. 이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헤드라인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주당은 70년 만에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 정의당은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은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야당의 반응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언론은 협치는 끝났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지금까지 협치를 해준 걸로 알겠네요. 문 대통령의 입장 들어봅니다.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승부를 벌이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결정지은 1976년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 이 판결문을 공개한 사람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간 10,000통에 이르는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광덕 의원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다음 달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뇌물을 받고 준 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보름 만에 재청구됐습니다.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한국의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지난 토요일 저녁 6시부로 끊겼습니다. 전기가 끊긴 대신 냉각제가 가동하면서 300도에 달하던 원자로는 서서히 식어 90도까지 내려간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영구 정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공식 폐로 행사를 오늘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의 뉴스 광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42년 전 본인의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 이것이 공개되면서 결정타가 됐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지요. 기세등등한 조중동,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에는 안경환보다 조국이 문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전영기 논설위원이 쓴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민정살피기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의 사찰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칼럼을 실어 물의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오늘 칼럼의 다른 부분은 읽을 가치가 없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직접 취재한 것 같아 주목돼 소개합니다. 안경환 씨의 서울대법대 1966년 입학 동기생들에 따르면 그는 여인과 헤어지면서 그녀의 앞날을 위해 혼인의 흔적을 지워주기로 결심한다. 동기생들은 당시 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혼인신고 무효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오늘 이정열 전 판사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새로운 의혹을 밝힌다고 공언했는데, 인터뷰에 앞서서 김용민 브리핑과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월 15일 날 중앙일보에 오전 6시 15분 기사로 부산고등법원의 판사가 무슨 향을 받았는데 그걸 징계해달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묵살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가 6월 15일 기사인데, 오전 기사인데 14일 날 있었던 일인지 13일 날 있었던 일인지 최초 보도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지금 개혁이 얘기가 나온 게 이영렬이나 안태근이나 저기 술 처먹고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가 돈을 지들 멋대로 쓰냐.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다. 법원 개혁도 투명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게 그걸 거예요. 부산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법원 새끼들은 알아요. 이거 법원 개혁하려고 건드리는구나, 정부에서. 그래서 역공을 한 거다. 그거를 TV조선에 줬다. 줬는데 TV조선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소송법 위반이에요. 그건 법원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주광덕이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조선이 얘기했든지 법원이 얘기했든지. 주광덕이한테 야, 네가 이거를 요청을 해라. 자료를. 우리가 바로 줄게.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광덕에는 죄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광덕은 죄가 없다. 주광덕은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다. TV조선이 혼인신고 무효 판결문을 최초 보도한 날이 6월 15일입니다. 당시에 부장판사가 향응을 받았음에도 법원 행정처가 징계를 안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법원은 우리도 개혁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법원이 새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 법원 내에 저항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정열 전 판사는 적폐라 할 수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안경환 후보자 낭만은 개혁에 저항하는 법원의 작품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유감 표명에 덧붙여진 검찰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협치 파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정부와 여당의 추가 경정 예산 추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야3당 사이의 역학관계 때문에 장기적인 공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바른정당은 오늘로 예정된 6개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입니다. 또한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공조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라온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그 성남시장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 얘기는 함부로 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경기도지사는 어차피 성남시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장이 다른 사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 경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경쟁자는 상관이 없는데. 좀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고, 이제 선택지들이 좀 많아지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선택지가 뭐뭐 있습니까? 서울시장. 아니, 뭐, 시장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자, 성남시장을 계속한다. 성남의 상징으로, 네, 앞으로. 네. 네. 그리고. 뭐, 서울, 경기도지사. 뭐 이런 얘기도 서울시장도? 있고, 보궐선거 얘기도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대구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대구? 경북지사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 고향이 경북이라고. 경북지사. 뭐, 나가면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력한 주자 중에 지자체 출신들이 많아요. 지난번 만희정, 이재명도 마찬가지였고, 박원순, 뭐, 잠재적인.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 구도하에서 이제 차기 대선도 이제 그림을 그려질 테니까, 네. 궁금들 하겠죠, 다들. 근데 보면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러니까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징크스로 남아있거든요. 이인재, 손학규. 네. 이 성남시장도 한 번 대선 후보가 돼본 일도 없어요. 아, 네. 네. 아, 그럼 처음 기록을 깨겠다. 언제나 그런 거죠. 세기를 가야지. 공무원 여러분 아무 데나 박수치지 마세요. 근데 가능하면 네. 순리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순리가 뭐냐 이거죠. 모두에게 순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하간 옵션은 성남시장을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을 할 수도 있다. 열려 있다. 예. 근데 그 옵션 중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옵션 중에 하나는 경기도시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워요.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지역도 같고.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 있거든요.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네. 그리고 서울시장 나온 다음에 대선 도전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군으로 가는 가장 뭐랄까 큰 관문 정도로 취급받고, 그러니 서울시장을 만약에 생각하시면 이제 박원순 시장도 있잖아. 잘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요. 네. 잘하고 계셔서 박 시장께서 계속 만약에 하시면 거기를 제가 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더 어울린 것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일단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합니다. 장관급 단체장인 것이죠.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 예우를 받습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말이지요. 이뿐 아닙니다. 경기도 한 기초단체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시장의 권한은 막강한 반면 경기도지사는 그 권한이 현격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관장하지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수돗물 기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과감한 복지, 확실한 지적을 이루기엔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 집권여당 서울시장이란 점에서 더 큰 정치적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강점이라는 이야기지요.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부터 영구 정지되면서 탈원전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100% 국내 기술로 원전을 해체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원전 해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성을 보였지요. 전문가들은 원전 해체 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학교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대표는 원래 공개 선출해야 하지만 학교장이 자신과 친밀한 특정 학부모를 후보로 밀면 대개 뽑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장의 입장을 대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는데요.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구는 학교의 입장을 대변만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는 국내 최대 건축 설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사무를 수십 년 동안 위장 계열사로 운영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4년 사무는 두 회사로 쪼개져 그곳 가운데 한 곳이 삼성 계열사로 흡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했다는 삼성물산 고위 임원의 녹취록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사무 직원이 삼성 공동의료보험조합에 가입돼 있는 등 사무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나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카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파손을 신고하지 않은 얌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차량 파손을 자진 신고한 양심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쉐어링 업체에서는 차량 상태를 사전 확인 안 했다는 이유로 다른 파손까지 책임지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잘못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오랜만이야. 근데 올림머리 하는 실력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리하는 정자매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일생 올림머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핀 말고 본드로 머리를 해달라고. 아니 지금 제대로 맞은 거야? 씨발 광대뼈를 정통으로. 어머머머머 세상에. 아니 노룩 펀치를 날렸는데 그게 정통으로 맞은 거야? 닥치라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교화가 돼야지 여전히 주먹질이나 해대고. 야, 내가 쉽게 교화가 되면 박근혜가 아니지. 넌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러니? 뭘로 보냐고? 52년생 박근혜, 82년생 김지영이야. 아이씨, 왜 때려? 내가 틀린 말 했어. 나이가 드러나잖아, 이 씹새끼야. 그나저나 농구계에서 영입 제안이 안 들어왔나? 노룩 패스로 장안에 화제를 뿌렸잖아. 어이 박씨, 그만 놀리고 당신 걱정이나 해. 구치소 독방에서 이 여름 어떻게 나나? 에어컨 없는 여름 이번이 처음이지. 이봐 박씨, 문재인이한테 달아달라고 해봐. 에어컨 어떻게 나올까? 작년에 에어컨 틀어서 전기 요금 폭탄 맞은 서민들은 아마 쌤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니 조시다 이 씹새끼야. 야, 오늘 그 퀴즈 선물이 네가 굴린 여행용 가방이라며? 이른바 김무성 캐리어 11만 8,000원짜리. 글쎄 말이야, 그거 무려 2개나 쏜다고. 자 박씨, 그럼 퀴즈 문제 내볼까? 노룩 패스는 농구 용어인데 또 다른 농구 용어 중에서 상대방의 패스를 가로채는 동작,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나? 알지. 1번 노마크 찬스, 2번 인터셉트, 3번 피처 보크, 투수 뻑이라고도 하지. 4번 오프사이드, 5번 들배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오늘부터 매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자, 김프로. 우리가 시즌1 때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찰 전현직 수뇌부를 털 것이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한다면 경찰에다가 수사권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때리기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에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뭐 또 이게 달라져. 지난번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 슬쩍 이렇게 발 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지상파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준비는 저는 분명히 해놨다고 봅니다. 근데 이 카드를 상황에 맞게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게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고 예.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로는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파일이 캐비넷에 잔뜩 들어있다. 캐비넷에 있는 파일을 아직 꺼내지는 않았을 뿐이지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경찰에 이런 거를 털어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캐비넷 안에 안경환 파일도 있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써보자면 예. 이게 검찰발일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는 좀 약간 색다르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정열 전 판사가 방금 뉴스 간장 코너에서 법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어쨌든 이게 처음에 공개될 때 70년대 판결문은 어쨌든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료 공개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과연 누가 어떤 경위로 찾아봐가지고 알고 있었을 것이냐. 그럼 뭐 사건의 당사자든지 예. 아니면 주변에 있던 핵심 관계자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이거 저 사람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제보를 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일 텐데, 예. 그렇게 제보를 했다고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것 말고는 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갑론을박이 있거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어야 그거를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적절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럼 이거를 제보할 것인가를 찾아서 예. 뭐 언론에 제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야당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거를 그 핵심 관계자들이 콕 집어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갖다 줬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냐면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분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인권위원장을 하다가 예. MB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장을 그만두시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에 MB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독설을 많이 날리고 좋지 않게 이제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MB 정부 초창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선임됐던 많은 주요 포스트에 있던 장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흔히 아는 뭐 영포라인에서 총리실 산하에다가 사람들을 두고 민간인 사찰이 한참 이루어졌었는데 뭐 그런 팀이었거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동원돼가지고 열심히 뒤를 캐고 다녔던 사람들이거나 예.
그때 생성된 파일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뭐 제 그냥 추측이고 소설이기는 합니다만 안경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낙마하게 됐던 쭉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예. 맨 처음에는 이분의 여성관을 문제 삼아요. 예. 책에 있는 몇 가지 표현, 뭐 문장 이런 것들을 맥락을 자르고 예. 아 이분이 굉장히 여성관의 문제가 크게 있는 것으로 예. 뭔가 이렇게 군부를 짚이죠. 그래서 그걸 일부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한번 회자가 된 다음에 예.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분의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된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면 뭐 그렇잖아도 여성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 아니냐. 예, 예.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좀 위선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밑밥을 좀 깔아놓고 그리고 아주 뭐 핵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걸 보면 예. 이거는 그냥 단발적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역할을 나눠서 이거는 언론에서 뭐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되면 그럼 요거를 판결문을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디자인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정보의 소스는 이분이 인권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두신 배경이 있으니 그때 이제 그 MB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이나 주요 포스트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할 때 동원됐던 수법이 뭐냐면 네. 전부 다 털어서 먼지를 다 턴 다음에 뭐 이걸 깔까요? 아이 뭐 자발적으로 그냥 나가실래요?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간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너무 저열하고 이랬겠지. 아, 우리가 위원장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계속 막고 있는데 터뜨린다는 것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완고하게 나오시면은 저희가 못 막아드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겠지. 응?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말의 핵심은 나갈래요? 아니면 깔까요? 이제 그렇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MB 정부 때 수많은 사람들의 뒤를 캐고 다녔던 것이고 예. 민간인 사찰이 꼬리가 잡혀가지고 그때 많은 증거들을 다 없앴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새롭게 누군가가 찾아서 뒤를 털다가 새롭게 뭔가 의혹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쌓여있던 정보들을 검찰개혁이라는 큰 기치를 내걸고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에 뭔가 나름대로 흠집을 내야 되는 야권의 플레이어들이 예. 이거 뭐 되도 않게 반대만 하고 여론에서는 뭐 70% 이상 지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계속 헛발질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나름대로 가진 리소스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공작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나름의 회심의 일격을 한 것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총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뭐 낙검수가 막 뜰 때 또 이제 낙검수 총선 출마설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조선일보가 김용민이의 그 낙검수 내에서의 그 욕설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요. 막 띄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 꺼내면서 이 친구는 몹쓸 친구다. 나쁜 이미지를 막 심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타를 때리는 이 수법. 어디서 많이 본 수법입니다. 수법이 좀 비슷하죠. 네, 뭐 이게 돼지 엄마가 나쁜 사람은 맞는데 너보단 낫습니다, 제가. 뭐 아무튼 요런 방법들이 그냥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기가 너무 착착 잘 맞는 감이 좀 있다. 근데 저는 뭐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이미 사퇴는 하셨고 네. 뭔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손발이 잘 맞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떻게 까졌느냐, 이 정보가 까진 것이 적법한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제 큰 그림을 봐야지 세세한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고 신중하고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그냥 통과돼가지고 뭔가 검찰 개혁을 한참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최동욱 전 총장이 후루룩 물러났던 것처럼
그런 게 진행 중인데 만약에 들고 가가지고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시끄럽게 되고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보다는 차라리 검증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을 새로 찾게 된 모양새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오케이 그러면 더 적임자 검찰개혁을 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진행했다가 틀어진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수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잘 봉합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굉장히 잘 매끄럽게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잘 수습하고 넘어가는 모양새를 취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인다면 오히려 개혁의 드라이브에 힘이 훨씬 더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잘 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42년 전 가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한풀이 이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모략의 시스템, 마타도어의 시스템 이게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규명하지 않으면 또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뭐 네. 법의 절차를 어겨서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늘 하는 고민인데요. 이거는 법 절차를 어기게 된 것이거나 내지는 취재원을 보호하게 되면 내가 기사를 쓴 기자가 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정말로 공익에 부합하다고 소신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럼 내가 형사처벌 받을게요. 받고 이거는 뭐 역사에서 내지는 대중이 그거를 평가하겠죠. 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자세로 기사를 쓰고 검증하는 기자들도 이미 있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지면 될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과연 폭로한 쪽에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쪽에서 그런 공명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냐는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물타기를 하고 막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것으로 법적인 책임은 내가 안 지려고 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지나갑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반드시 있으니까 끝까지 그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후자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뭐 그렇다고 보여지죠. 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이렇게 지금 팀플레이로 한 이 행동의 저간과 본질이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프로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뭐 인사하자마자 현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짧으니까 좋기는 한데 매일 하니까 부담스럽고 이게 조삼모사 같아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우리 김프로는 올 여름에 어디 가서 휴가를 보낼 생각입니까? 휴가는 뭐니 해도 제주도죠.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네.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성산일출봉이 그냥 제일 좋으니까 하얀 언덕 펜션이라고 굉장히 좋은 펜션이 있어요. 바로 길 건너면 바닷가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회포를 풀면서 밤에는 이제 술친금 한 봉지 먹으면서 이제 뭔가 이 바닷바람과 함께 이 음주를 하는 이런 코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광고주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서초동 감식반장 첫 순서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1998년부터 통신비 인하에 힘써왔던 안진걸 사무처장의 반론입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건 시장에 맡기되 그게 독과점 상태이거나 또는 그 서비스 성격이 공공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면 시민들이 아예 살아갈 수 없는 거라면 개입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YTN 올 때도 저 도로로 왔는데 예. 이용료 안 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바로 도로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통신입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망이 과거 국가기관이었던 전화국이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망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통신사업은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산업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인 주파수와 전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자율적인 결정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과거 통신 3사가 문자와 통화요금이 똑같았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신고를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통신비 기본료를 인하한 일화를 소개한 것인데요. 안진걸 사무처장은 여전히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와 알뜰폰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내륙 일부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0도 등 수도권은 한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오랜만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제 김용민 브리핑 접으려고 했는데 접으면 안 된다 해서 이게 역시 나의 존재감이란 미친 존재감이구나 했는데 99.9%가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계속돼야 한다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예. 네. 빈말이라도 되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정말 이완배 기자님의 이 경제 속살이 없으면은 이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비아냥 차원에서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선 이전의 방송을 마무리했는데 대선 이후 처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윤영찬 선배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되시고 가셨죠.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선거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 동아일보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예. 조용우 씨부터 시작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게 참 동아일보의 슬픈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동아일보에 좋은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의식이 있고 올바른 기자들이 많았고 동아일보 역사에서 좀 동아일보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던 기자들이 많았는데 동아일보가 그 기자들을 다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 쫓겨나고 다 어디서 풍찬 노숙을 하다가 대정부를 위해서 올바른 위를 위해서 거기에 다 모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를 못 받아들였던 게 오늘날의 동아일보 모습을 상징하는 동아일보의 원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일보 출신 기자들 제가 알고 있기를 전부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투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네. 평생을 기자로 살려고 합니다. 예. 아니, 전화가 안 왔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전화가 안 왔습니다. 네. 혹시 우편으로라도? 전혀. 텔레그램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을 정말 저널리스트다운 저널리스트로 남겨두기 위해서 선배들이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찬밥이신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후자죠. 압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늦었지만은 대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 그때 저와 함께 국민TV 생방송 함께 하셨는데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어떤 감회가 드시던가요? 너무 감격적이고 기쁜 거는 당연히 한편으로 있었고요. 예.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잠깐 드릴 텐데 제가 경제학자 중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의 거두 같은 사람인데 이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을 하나도 저는 안 믿는데 딱 한마디를 믿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떠한 권력도 집권 이후 6개월 내에 모든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개혁을 쉽사리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위를 거치지 못했고요. 장관도 그 정권이 출범하면서 바로바로 경제팀 같은 것도 구성이 되지 못했고 시간이 조금 갭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득권층이라는 곳의 실력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9년을 거친 이 거친 세월에 급작스럽게 이제 구원 등판을 한 정부인데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앞으로 이 짧게 등장할 이 6개월간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또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낼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경제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죠? 네.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요.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40일이 지났으니까요. 경제팀 윤곽도 드러났고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그분이 내각을 이끌고 경제팀을 이끌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틀을 잡는 모양새예요. 아마 이 두 분이 투톱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이라면 보수 언론하고 야당의 정말 비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 김상조 선생님이 아마 재벌개혁 최전선에서 재벌들하고 쟁투를 벌이는 바퀴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윤곽을 갖춘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계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전망하고 그 정책을 이끌 멤버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로 김상조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은 김상조, 장하성 두 분의 분배론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수요일에는 요즘 강남이 뭐 부동산 가격이 들썩하고 있는데 예. 정권이 바뀐 이후에 40일 동안 부동산 상황하고 김현미 도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던진 따뜻한 주거정책 이런 화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이게 크게 뉴스가 되진 않았던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강력한 지방분권,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뭐 일상적인 뉴스, 월요 경제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주제인 김상조 선생님이 이끌 공정위에 대한 이야기 전에요. 제가 이제 경제 기자니까 대략적인 문재인 정부 초반기의 경제 분야의 점수를 매긴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점수를 어느 정도 주고 싶냐. 근데 저는 100점 만점에 주저없이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역대 어느 정부가 집권 초반기에 이렇게 선명하게 경제 분야에서 자기 색깔을 갖고 분명한 시그널을 시장에 꾸준히 주는 정부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래서 매우 훌륭한 100점짜리 40일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해도 100점이어서 제가 이제 주로 주변 진보 진영 인사분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예. 경제 분야는 뭐 그냥 그런데 정치나 외교 분야에 대해서 여러 진보 진영 인사분들도 저하고 감정이 비슷한 거냐.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놀라워서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기대가 큰 정권 교체였죠. 그런데 보통 그렇잖아요. 기대가 아무래도 크면요. 막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권 행보는 기대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고 되찾아온 민주정부고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이었고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출범한 정부가 그 엄청난 기대보다도 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정무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지식인들, 이분들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진보적 지식인 중에 현석훈 부장도 있습니까? 현석훈 부장하고 만나면은 주로 목살을 많이 먹죠. 정치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물어본 사람 중에 현석훈 부장도 있어요. 현석훈 부장도 똑같은 경우고, 우리 뭐 사전부 김철수 부장도 똑같은 경우고요. 다 내용은 뭐냐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요. 지나치게 잘하고 있어서 기대치도 높았지만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게 잘하고 있는 아주 드문 지금 일을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번 5년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틀을 문재인 정부가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70년 넘게 성장거리고 수출거리고 돈거리고 기업이 모든 일의 중심이고 반면에 민중의 존엄성은 땅바닥 아래로 전락했고 시민들은 끊임없이 착취당했던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가 이번 정부를 통해서 북유럽식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는 그런 좀 역사적인 데 전환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기대 수준이 많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점 만점에 주저없는 100점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김상조 선생님이 이끌 공정위에 대한 평가 전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다뤄보고 싶은 뉴스는 김상조 선생님께서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임명을 받기 전에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4대 재벌에 대한 견제, 골목상권 보호, 이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뜻밖의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상조 선생님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제가 내일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벌의 지배구조가 전공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상조 선생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를 할 줄 알았죠. 저는요. 그런데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이 아니고 전선을 확 좁혀놨습니다. 4대 재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뜻밖의 임기 초반에는 대리점이나 가맹점, 골목상권 같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김상조 선생님을 아는 여러분들과 이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술적인 선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상조 선생님은 지금 한국의 재벌개혁론자들 중에 재벌들이 제일 두려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문회에서 그렇게 발악적인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김상조 선생님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라는 말의 화두는 이 추상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예. 사실 재벌을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과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전술을 구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상이 아무리 드높아도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기득권층의 반발에 휘말려서 좌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전술을 잘 짜야 돼요. 재벌 개혁을 할 때는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골목상권 이야기를 초반기 과제로 들고 나온 건 김상조 선생님이니까 뜻밖의 들릴 수는 있어도 굉장히 현명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건 임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장하성 선생님 소신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랬을 때 최저임금을 제일 먼저 손을 댄다면은요. 제일 피해를 입고 상실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세상공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한다면 반드시 이 중소 영세상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예. 마음을 사로잡는 걸 떠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임금 노동자들과 똑같이 한국 자본주의 재벌 시스템의 피해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먼저 손대겠다고 탁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외형상 유통재벌의 과욕을 견제한다. 이걸 넘어서요. 재벌개혁이라는 화두가 노동자뿐 아니라 중소 영세 상공인들에게도 큰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영세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앞장선다면 당연히 중소상공인들의 지지도 탄탄해질 것이고 이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미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재벌개혁의 전선을 4대 재벌로 좁힌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의 재벌 문제가 4대 재벌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건 전반적인 경제 생태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 문제를 재벌 전체를 다 손봐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요 진짜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재벌들하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혁파들이 집권 후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상이 드높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나 전술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기득권층은 그냥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70년을 지배해온 애들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과 싸울 때에는요. 드높은 이상을 갖고 있대 이걸 가슴에 잘 감추고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뱀처럼 사악하게 보일 정도로 싸우기도 해야 돼요. 드높은 이상만 믿고 무식하게 바위에다가 계속 계란을 두드린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상조 선생님의 4대 재벌 개혁론을 보면서 전술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느꼈냐면 개혁 대상을 전체 재벌이 아니라 4대 재벌이다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 소위 말해서 분할 통치라고 하죠.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할 통치는 고대 로마 시절부터 내려오는 통치의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통치 대상을 2개, 3개로 분열시킨 다음에 한쪽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다른 한쪽을 자기 편으로 살살 꼬시는 게 이 분할 통치의 묘미잖아요. 예. 이게 오랫동안 우리 지배계급이 민중들을 분열시키고 해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보수 진영에 사용했던 기술이죠. 예. 그런데 이 갈라놓고 통제한다는 이 로마 시대의 전통적인 분할 통치 기술을 진보 진영이라고 왜 써서는 안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 대상을 일단 4대 재벌로 좁혀놓으면은요, 나머지 재벌들의 반발 강도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재벌들도 언젠가 닥쳐올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자정에 나서겠죠. 그런데 자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4대 재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뒤로 개혁 대상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상조가 전체 재벌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에 비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4대 재벌로 전선을 좁혀 놓으면 확실히 우리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저도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예. 김상조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술이 성공한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진보 정부가 재벌과 보수를 통제할 전술 꾸러미를 하나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수는 잘 뭉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저는 두고 보고 싶습니다. 이거 저는 분명히 걔네들 균열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중견 재벌들은 조금 더 적절하게 따로 관리를 한다면 재벌들이라는 거대한 세력도 분명히 저는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진보 진영이 쓸 수 있는 전술적 카드를 실험을 지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로 제가 김상조 선생님의 공정위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공정위라는 조직의 역할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1990년에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 수장들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 고위관료 출신들이 맡아왔어요. 근데 공정위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독점, 불공정 거래 이런 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은요. 시민단체적인 성격을 지녀야 됩니다. 경제, 검찰의 성격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수장을 계속해서 경제 관료들을 시키니까 재벌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거의 소홀히 해왔죠. 그러니까 공정위가 다른 경제 정부 부처하고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03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던 강철규 전 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이 예. 경실련 공동대표 출신이시죠. 시립대 교수 하셨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로 저는 사실 정상적인 공정위원장이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후에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가 또 다시 백도를 해버렸죠. 재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재벌 수건 사업을 뒤치다거리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이재용한테 지배구조를 몰아주기 위해서 계속 밀고 있는 제도가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설명이 복잡해서 과거 드렸던 설명으로 대체를 할 텐데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순전히 이재용한테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회사들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딱 하나 이재용을 위한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9년 동안요. 이명박이 들어선 이후에 9년 동안 매년 공정위 올해 사업 목표의 1순위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었어요. 이게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계속 도입이 안 됐는데도 뻔뻔스럽게도 심지어 올해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공정위 목표 제1순위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공정위가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거죠. 이건 공정위라고 볼 수 없는 조직이었었던 거예요.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와야 됩니다. 공정위는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이 진보건 보수건 재벌을 견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조직만큼 한결같이 재벌을 견제하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서는 안 됩니다. 시민운동 출신이고 재벌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는 분이 맡아야 돼요. 예. 거기에 제일 맞는 분이 지금 바로 김상조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김상조 선생님의 공정위는 아마 제가 보기에 공정위 내부 관료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될 거예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공정위만큼은 시민단체 같은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 경제부 경제부처의 정책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독자적인 공정위를 김상조 선생님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조금 이제 그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김상조 선생님께서 2004년에 발표한 재벌개혁,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제가 이 문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문건 맨 마지막에 김상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놓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즉 재벌 개혁은 국가 지배 구조 개선의 축소판이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은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고통스럽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도기적 진통이다. 국가 지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작지만 견고한 성공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진보의 디딤돌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이 말을 설명드리냐면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김상조 선생님은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벌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지배구조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개판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과도하게 누적된 이 적폐들을 겪어내고 극복하고 조정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지배구조를 틀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은요.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의 마음속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벌개혁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은 이걸 성공을 해본 경험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촛불항쟁을 통해서 이재용을 구속하고 이제 비로소 성공이라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재용이 없는 삼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물론 재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 지배 문제를 하루의 혁명에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김상조 선생님 말처럼 작지만 견고한 성공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내일 장하성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한국의 재벌 개혁論자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장하성, 김상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김상조, 장하성 두 선생님께서 한국 자본주의와 재벌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재벌 개혁의 최종 단계를 마무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재벌 해체론자도 아니시고요. 예. 영미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기업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고 보는 분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하고 김상조 선생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두 분의 카드가 제일 훌륭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린 지금 70년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재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얘네들하고 끝장을 보자고 덤비는 일이 성공하면 좋지만요.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앞세워서 100년 넘게 한국을 지배했던 토건자본하고 진짜 목숨을 거는 일전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이유로 이 일전에서 패배합니다. 예. 왜 졌느냐? 민중들이 반대를 해서 패배를 해요. 황당하잖아요, 이게요. 종부세를 무너뜨린 본체는 당연히 토건자본이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을 걸고 싸웠던 그 부동산 정책은 외형적으로는 여론에서 밀려서 참패한 거예요. 예.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실전에서 중요한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혁명적 이상이 아니고 성공의 경험이 누적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부동산 정책에서는 우리 민중들 마음속에 성공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하나도 누적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 한 채 안 가진 사람들도 내가 나중에 집 가지면 세금 내야 돼 이런 황당한 이유로 종부세에 반대를 하는 황망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면 그 성공의 경험들이 시민들에게 자신감으로 쌓여집니다. 예. 그리고 점점 더 진보적인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예. 재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동력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조 선생님께서 재벌 개혁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누적을 그걸 만들어낼 징검다리의 목표를 갖는 게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재벌 개혁 이런 이야기만 해도요. 야 성장률 떨어지면 어떡해. 야 그래도 재벌이 이 나라에 공헌한 게 얼만데 기업이 망하면 어떡해. 이런 마타도부터 극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끝장을 보기 어렵다고 해서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성공을 모아나가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고 이 시작을 소중하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재벌개혁은 정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 성공의 경험을 누적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김상조 선생님이 반드시 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상조호의 공정위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 뭐 여러 그 김상조 선생님과 가까이 일했던 시민단체 간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예. 김상조 선생님이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해요.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데 이분이 공정위 내부의 기득권의 반발도 재벌들의 악랄한 반발도 언론의 악랄한 반발도
참 뚫고 가기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많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이 시민운동가 출신들이요. 근데 김상조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가져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해요. 예, 저는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한국 사회가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내일은 장하성 선생님과 김상조 선생님이 한국 재벌개혁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계시고 왜 이 두 분의 카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재벌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카드인지를 중심으로 내일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네.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자면. 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위원장으로 김석동 씨를 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금융위원장에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들의 한 두세 분 정도 있으셨죠. 그리고 김석동 씨가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 인물평은 금융위원장이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함합형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요. 결정이 되면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장하성 수석에 대한 인물평을 들어보니까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다른 분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김석동 씨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몰라서요.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난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아주 알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상조 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종편에 대한 특혜, 조중동의 그간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방망이를 들면 이거 일거에 해결된다. 언론개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정상적인 기준만 들이대도 지금 종편은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회사들이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김상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차적으로 김상조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잘 펼치실 분이니까요. 그 분야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재벌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의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또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 가정사에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참 민감하고, 이 봉 의원님도 형제분들이 계실 텐데 그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15년 2월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의 주공이 신상털기라고 하더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며 선처를 호소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으니까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박근혜 탄핵은 상상도 못할 때였던 2016년 9월 5일. 시중에는 인사청문 대상 자리에 국회의원을 앉혀서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는 말도 있습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 당대표 자격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보면 국회의원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수군 그림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20여일 뒤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는 박근혜.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때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시기. 하지만 박근혜의 대응은 쓸모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 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처럼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타협해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극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박근혜.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친박의 근영님, 서청원 의원 역시 만 신상 털기식 정치 공세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국정은 표류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예. 너무 지나친 야당이 건건마다 정치 공세하는 것은 그렇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검증 자체는 실장, 비서실장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걸 다 비서실장한테 책임 돌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친박의 행동대원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망신주기, 신상털기식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정치인은 딱 한 사람, 이현주 의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야당 의원이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자는 2013년 당시 여당 새누리당을 향해 집권을 했다고 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귀찮은 법적 제약으로 여기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만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권 교체 이후 처음입니다. 네.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셨느냐. 오늘 이거를 공통적으로 여쭙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한국 역사 길게 보면 정조 죽음 이후 그러니까 1801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죠. 그 세월에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이 당선됐을 때도 그런 감회는 없으셨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진보 세력들이 온전히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니었잖아요. 김종필 도움, 정몽준 도움 이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의 결과로서 시민들이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운 것이라는 점에서 물론 김대중 노무현의 자산을 이어받고 있긴 하지만 또 그 두 분이 이룬 그간의 업적이나 진정성은 기념비적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자산을 토대로 하면서도 한 단계 비약할 수 있는 한국 정치사의 일대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첫 작품은 어떤 책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가볍게 시작할까 했는데 재밌는 소설이라고 고르긴 했는데 역시나 주제는 무겁습니다. 제 성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달달하고 아름다운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손길이 잘 안 가네요. 이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시작 때부터 하셨는데 한 번도 이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서 좀 더 여유롭게 그런 방향으로 한눈을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미국 소설가요? 네, 미국의 아이라 레빈이라는 스릴러 작가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은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나치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이 94명의 아이들을 복제해서 세계 곳곳에 히틀러가 자랐던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라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죽음의 천사라고 하는 맹겔레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한 카메라덴 베르크라는 남미의 나치 잔당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의 히틀러 부활의 꿈을 추적해서 밝히는 야고프 리베르만이라는 지식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 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역사인식이 뚜렷한 그런 지식인이 등장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김 PD가 소설 읽을 시간이 없겠지만은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은 아마 소설에 빠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우리 새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친일 독재 세력들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도 않을 거고요, 당연히. 친일파들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 좌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책에서 고른 한두 구절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코프 리베르만이라는 그 지식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부모와 누이들을 집단 소용수에서 다 잃은 그런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그 야만성에 대해서는 뭐 치를 떨고 있겠죠. 그런 와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생체 실험을 주도했던 이 히틀러 광신자가 이 맹겔레라는 사람이 유전자를 복제해서 히틀러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야코프 리베르만이 얘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치 잔당들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 끝까지 찾아서 응징하고자 하는 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소설의 중요한 논쟁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른바 그 유대인 수호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청년 수호단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복수를 얘기하는데 이건 복수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기억하는 문제다. 그 구절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암살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적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잔혹했던 홀로코스트는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처참함도 함께 잊혀집니다. 하지만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잊혀진 과거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은 복수만큼이나 달성하기 어렵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기억에 관한하는 대단히 취약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기억에 관해서는. 승리의 기억, 뭐 이런 영광의 기억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신에 우리의 치욕의 기억들, 수치의 기억들, 그리고 학살의 기억들까지도 온전히 복원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반복되기 마련이라는 게 작가가 리베르만의 입을 빌어서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정권, 그 정말 파렴치하고 무능력한 정권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끌어내린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패거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고 응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 자유당 세력들의 행패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들은 19세기 세계가 변화의 흐름에 있을 때 이 조선 사회를 자신의 권력, 수익 모델로 생각하고 망쳐먹었던 노론 세력들. 그리고 노론 세력들이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그대로 친일파로 편입되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또다시 반공 세력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겠습니까? 저들과의 싸움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라는 것을 알지만 새로운 시대에 외면해서는 안 돼. 과제로서 기억의 문제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저들은 끝없이 부활을 꿈꾸면서 어디선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권토중대 꿈꿀지 모릅니다. 그 꿈 자체의 현실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브라질에서 온 소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일단은 끝까지 추적하는 걸로 끝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94명의 히틀러를 복제한 어린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대가 된.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적에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마지막 챕터가 그렇습니다. 히틀러를 닮은 소년 하나가 히틀러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 소년들이 자라서 또 부활할 수 있다라는 조금은 음산한 여운을 남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겠죠. 아무리 소설의 영역이라도 히틀러를 복제한 사람이 히틀러와 똑같이 나쁘게 될지, 사실은 나쁘게 된다는 건 여러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PD의 감각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거 누구 제자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도 비슷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성장하게 했다 하더라도 30년대 독일 상황이 견딜 리는 없을 것이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당시 독일의 군중들이 과연 히틀러를 찬양했던 군중들처럼 맹목적인 군중들이 출연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즘 제 용어로 쓰자면 다중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은 아무리 히틀러 유전자를 복제한다 하더라도 부활은 불가능하리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다른 형태로는 또 얼마든지 재기를 꿈꾸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박정희를 한 90명 넘게 복제를 한다 한들 2017년에 과연 70년대, 60년대 맹위를 떨쳤던 그 박정희가 부활할 것인가. 근데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네, 있죠. 있고 이제 그 꿈 자체가 얼마나 무망한지를 우리 시민들이 끈질기게 야코프 리베르만처럼 추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야코프 리베르만을 돕는 젊은 청년들처럼 끝까지 직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이 망각과 보렴치와 욕망에 기반을 둔 그런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진짜 프랑스 혁명같이 단두대가 동원되는 이런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자들이 아직도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건데 지지율이 한 10% 이내로 묶여있는 상태에도 말이죠. 이런 청산해야 할 세력들과 동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제는 사람들 좀 덜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그 세력에 속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서 미움이 아니겠죠. 갈피를 못 잡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포심에 쩔어서 앞날이 안 보이니 지금 눈가리개를 쓴 상태에서 아무거나 휘둘러보자 이런 심사는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처럼 뭔가 또 은밀하게 무슨 일을 획책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을 통해서 60년대, 70년대에서 온 노년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먼저 안정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42년 전에 스스로 범법자가 되면서 덮어두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청와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께서 청와대 검증팀도 입수하지 못했던 혼인 무효 판결문, 실명도 다 나와 있는 그 판결문을 입수하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 야당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 문재인은 청와대를 뛰어넘는 야당의 가공할 능력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난 주말 유력 언론, 지상파 뉴스 채널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호호호호호. 그냥 이참에 강경화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확 임명해 보질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호호호호. 농담이었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어떻습니까? 법대로 수사했다가 수상한 되치기로 짐을 쌌던 이런 분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나쁜 사람 노태강도 문체부 차관에 앉히더니 503호가 싫어했던 사람만 임명하는 게 취임이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가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를 싫어했던 사람 어떻습니까? 이정희 전 대표 말입니다. 네? 내란 선동했다고요? 내란 선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구 의원들, 이분들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계엄령 선포 모의하지 않았던가요? 그 카톡도 돌고 기사도 났던데요. 그거야말로 헌법 파괴 행위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골라보겠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았던 5대 결격 사유가 단 하나라도 없는 의원이 계신다면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도 장관 임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시원하게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조사 동의서 써주십시오. 만약 이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42년 전 기록도 몽땅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흠없는 삶을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춘 밑에서 정무비서관을 하셨던 주광덕 의원님, 그 국정원 뺨치는 검증 능력, 노하우를 일러주시면, 아니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 밑에 정무비서관으로 재취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한 분 한 분 탈탈 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했던 야당과의 협치, 여러분이 주장해온 야당 존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의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포란말이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7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42년 전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을 공개했었죠. 주광덕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2년 전 재판 판결문을 누가 찾아냈는지, 국민 여러분은 누구를 의심하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총 5,300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권력기관과 무관한 개인 또는 단체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은 불과 1%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이 의심된다 11%, 이보다 더 많은 응답으로는 자유한국당 14%였습니다. 응답자의 73%, 압도적 다수는 검찰을 지목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천명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같은 취지를 방송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김용민 트위터에서 새로운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새롭게 단장한 김용민 브리핑, 오늘 정답자 두 분에게는 김무성 의원이 애용하는 노루패스 여행용 캐리어를 선물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김무성 의원인데요. 소문만 무성한 노루패스 캐리어와 함께라면 애청자 여러분도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자 두 분께 노루패스 캐리어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인데요. 카페와 바비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마무리할 시간에 애청자 여러분의 청취 소감, 그 밖에 질의 내용을 소개하고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많은 게시판 참여 부탁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